안녕하세요. 톡설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막히면서도 슬프기도 한 사연입니다. 강원도 사시는 남자분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서 벗어난 한적한 강원도 시골에서 살고 있는 60대 남자랍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 저희들이 알아서 대학 가고 직장 얻고 결혼해서 손주 안겨주고 요즘 애들 정말 영특한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해준 것도 많지 않은데 참 고마운 일이죠. 저희 집안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참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일이 있기 전만 해도 그랬었지요.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런지요. 벌써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네요.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 도우면서 살고 있는 노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0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가면 큰일이 나는 식으로 얘기했었지요. 지금이야 다들 30 넘어야 장가 가지만 그때는 동네 어른들이 저만 보면 혀를 찰 정도였답니다. 부모님도 어디 가서 아무 여자나 데려와서 결혼을 어서 하라고 부추기셨는데 강원도 시골에 여자도 드물 뿐더러 혼기 놓친 노총각, 거기에 부모님까지 모셔야 하고 농사일까지 도와야 하는 집에 누가 쉽사리 시집을 오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과 저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요. 저는 이대로 결혼도 못 해보고 늙어 죽는 건가 참 심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중매서 주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딱 맞는 짝이 있다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밑에 동네에 이사 온 여잔데 참하고 예쁘고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나이는 30인데 그 집이 워낙 가난하고 여자가 큰딸로 집안 다 먹여 살리느라고 혼기를 놓쳤다나 봐. 어때? 만나볼래요? 저희 어머니는 좋다고 저를 불러서 물어보셨고 저도 당연히 중매 자리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떼 빼고 광내고 자리에 나갔고 그 자리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아주 오랫동안 여기저기로 일 다니면서 부모님 봉양하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 시집을 오면 저희 부모님 모셔야 하는데 괜찮느냐고 했더니 그건 아주 흔쾌히 괜찮다고 하더군요. 서로 헤어지고 나서 중매쟁이에게 서로가 마음에 들었다는 의사 확인을 했습니다. 더 볼 것도 없이 양가에서는 결혼 진행시키자고 야단이었지요. 저희도 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에 만난 지 2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식장까지 들어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는 바로 아이를 가졌고 아들 둘을 연달아 낳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답니다. 아내는 집에서 부모님 모시면서 살림하고 가끔 제 일도 도와주고 아이 키우고 저는 농사도 짓고 시골 일들 해가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았지요. 힘든 시절도 많았고 가족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늘 화목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늘 아내의 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 부족한 남편에게 시집 왔는데 불평도 거의 없고 자식들 순풍순풍 잘 낳아 키워주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을 잘 모셔주는 게 너무나도 고마웠지요.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대가족에서 살아서 저희 집 살림은 오히려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내에게 참 호강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시골 농부가 뭐 아내 호강시킬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행도 변변히 못하고 외식도 별로 못하고 살았네요. 그렇게 근근히 살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심장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던지라 아버지가 떠나신 게 그리 충격이진 않았었지요. 한평생 같이 사신 저희 어머니도 담담하게 아버지의 떠나심을 받아들이셨답니다. 그렇게 아버지 떠나시고 어머니 건강만 잘 모셔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는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자꾸 뭐가 없어졌다고 찾으시고 아내랑 저랑 뭐가 없어진 것이냐 물어보면 자꾸 딴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워낙 건망증이 심하신 편이었어서 아내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나이 드신 탓으로 넘겼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께서는 상태가 확 나빠지셨어요. 동네 노인들 만나러 나갔다가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셔서 저랑 아내와 저희 아들들이 동네를 다 뒤지면서 찾아다녔습니다. 밤 늦은 시간 저희는 산 올라가는 길 근처에서 헤매고 계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지요. 어머니께서는 돌아오시면서도 뭐라고 중얼중얼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정밀 진단한 결과 치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아내의 고생이 시작되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고서부터 완전히 아이가 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떼를 부리고 밥을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하질 않나, 집안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며 손주들이나 아내를 의심하질 않나. 가만히라도 계시면 괜찮은데 자꾸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시니 그걸 찾으러 아내는 매일 동네를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부터 대소변도 가리시질 못해서 아내가 그 기저귀까지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고생을 했지만 아내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심했지요. 아내는 저한테 힘들다고 볼멘 소리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년을 잘 마무리하셨던 건 순전히 아내의 공이었죠. 어머니께선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면 평소처럼 멀쩡하시다가 다시 또 이상해지시길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아이가 되어버리셨습니다. 아주 고집세고 힘든 아기가 되어버리셨죠. 그때는 저조차도 어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싶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느새 장성한 자식들은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엄마가 너무 고생하세요. 아버지는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시고 바깥일이나 하시니까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줄 모르시죠? 저희도 할머니가 안 됐긴 한데요. 엄마는 더 안 됐어요. 아버지, 제발 할머니 병원으로 보내요. 네? 자식들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난 남편에게 시집 온 죄로 아내는 도대체 무슨 고생인가 싶었고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상의를 했었지요. 여보, 당신도 할 만큼 했고 우리 어머니 상태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어디 요양병원에 보내드리고 우리가 자주 찾아뵙시다. 이러다 가족들 모두 힘들어서 나자빠지겠어. 아내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내가 보내자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집에 돌아온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양병원 보내지 말아요. 내가 알아봤는데 요양병원에서 노인네들 학대도 많고 우리가 아무리 자주 찾아뵈어도 그런 건 다 알 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모신 거고 앞으로 어머니께서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냥 우리 품에서 떠나시게 해요. 저는 그날 너무도 감동을 받아 아내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도 고맙고 미안했고 평생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인 저조차 감당 안 되는 일을 아내는 그렇게 묵묵히 해냈고 저희 어머니는 2년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다들 아내에게 칭찬을 많이 했고 저 역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떠난 아내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가족만 남게 되었지요.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집에는 곧 저희 부부만 남게 되었답니다. 매일 시끌벅적했던 집안에 둘만 남으니 처음에는 굉장히 적적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내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애정 표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좋더라고요. 좀 주책이긴 했지만 저는 아이들이나 어머니 계실 때 하지 못했던 부부관계도 슬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는데 지쳐서 너무 소원했던 탓이었을까요? 아내는 제가 달려드니까 어색해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잠이나 자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아내 옆구리를 쿡쿡 찔러댔지만 아내는 됐다면서 늘 잠이나 자더라고요. 죽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아내가 싫다는데 저도 뭐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동네에 새로운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30대 부부인데 귀농을 하겠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더라고요. 처음이라서 시골 생활에 적응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데 저와 아내가 몇 번 도와줬습니다. 농사일도 많이 알려주고 시골살이 하는 노하우들도 많이 전수를 해주었지요. 그 부부는 저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몇 번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갖다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오는데 아내와 그 집 남편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엄청 재밌는지 아내는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막 팔뚝을 툭툭 치면서 엄청 웃더라고요. 아내는 무던한 성격인지라 제 앞에서도 그렇게 웃은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한 모습이었지요. 제가 나타나자 아내는 놀라고 그 집 남편도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가버리더군요. 저는 좀 기분이 나빠서 아내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그리고 팔뚝은 왜 만지고 그러다 누가 보고 오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아이고 별 걱정도 다 하슈. 내 나이가 환갑인데 누가 오해를 해요. 별소리를 다 듣겠네. 아까 지나가다 몇 마디 농담 좀 한 것뿐이에요. 하긴 저도 그 순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아내랑 그 남자가 뭔 관계라도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았답니다. 다만 워낙 보수적인 시골이니 그렇게 말한 것뿐이었죠. 그 일 이후 아내는 조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도 자기 부인 없이는 저희 집에 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얼마간 지내다가 저는 멀리 사시는 삼촌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어머니의 막내 동생이셨지요. 저를 꼭 볼 일이 있는데 거동이 힘드셔서 찾아와 주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인데 갔다가 바로 오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여관 같은 데서 1박을 하고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서울에 삼촌 찾아뵈러 간다고 하고 하루 자고 올 테니 집 단속 잘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서 삼촌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쇠약해지셨더군요. 저희 삼촌은 저희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셨죠. 삼촌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걸려 장애가 생겼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삼촌 걱정을 달고 사셨지요. 이제 병원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시려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삼촌께서 희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요. 내가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하늘만큼 크단다. 사실 너희 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나한테 큰 돈을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사업이라도 해보라고 하셨고 너희 어머니도 나에게 땅도 많이 주셨었지. 너한테 줄 유산을 사실은 내가 받아서 살고 있었던 거야. 너는 몸이 성하니까 알아서 잘 살 거라면서 나한테 주셨던 건데 나는 그저 쥐고만 있었을 뿐 쓰지 못했다. 너한테 이제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삼촌은 통장 몇 개와 땅 문서를 저에게 건네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림잡아 몇 억은 되는 돈과 그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갈 듯한 땅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졌지요. 평생 가난뱅이로 시골에서 사는 줄로만 알았던 저희 부모님이었고 저에게 물려줄 것 없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을 때 능력 없고 가난한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재산이 이렇게 많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삼촌, 이게 대체 저희 부모님께서 이걸 삼촌한테 주셨다고요? 1년에 한두 번씩 이것저것 주신 것이 이렇게 크게 되었구나. 땅값이 오른 것도 있고 돈도 이리저리 굴려서 많이 불어나긴 했어. 계속 내가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누나는 막무가내였어. 내가 진즉 너한테 줬어야 하는 건데 나도 나름대로 신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나 죽을 때까지 쓸 돈은 충분히 남겨뒀으니
너는 거절하지 말고 이거 받아서 잘 쓰거라. 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로 사셨지만 참 이뤄놓으신 게 많구나 싶어서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 생각이 났죠.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이 기쁨을 빨리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1박 하려던 계획을 집어치우고 당장 강원도로 가려다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내에게 그동안 사소한 선물 하나도 변변히 못 해줬는데 이렇게 큰 돈이 생겼는데 의리번쩍한 선물이라도 하나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종로의 금은방에 가서 1캐럿 다이아 반지와 진주 목걸이를 샀습니다. 아내는 시집 올 때도 변변히 금반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가끔 쓴웃음 짓던 아내가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큰 선물 안겨주려고 덜덜 떨리는 금액을 결제를 하고 조심조심 반지와 목걸이를 품에 넣고 집으로 왔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자고 가려고 여관도 예약해뒀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겠더군요.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아는 사람 마주치지 않게 얼른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고 택시에서 내려 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리고 집에 당도했을 때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문 안에서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저는 무슨 일인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살짝 열고 안을 쳐다보았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바로 아내와 동네에 이사 온 남자였습니다. 둘은 몸을 섞으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꿈인가 하고 몇 번이나 저를 때려봤지만 현실이었죠. 당신 남편하고는 이런 거 안 하지? 당연하지. 늙어서 제대로 되지도 않아. 둘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킬킬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참을 수 없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얼른 옷을 지워 입고 야단이 났죠. 저는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옆집 그 남자의 따귀를 갈겼습니다. 아내는 덜덜 떨면서 부엌으로 피신을 했더라고요. 그놈을 몇 대 후려치고 밖으로 내쫓은 후 아내를 끌고 거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추궁했습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내는 울면서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덜덜 떨면서 말하더라고요. 그게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 심심하던 차에 저 사람이 워낙 말도 재밌게 하고 친해지다 보니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정말 아니고. 아내는 열심히 변명을 했지만 제가 본 광경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저는 그날 통 안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내에게 주려던 선물은 주지도 못했지요. 그 반지는 영원히 누구에게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그저 한순간의 불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열심히 해명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도 않았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그 남자에게 상간남 고소를 했고 위자료를 약간을 받게 되었지요. 그 부부는 얼마 후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 부부가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저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한 번쯤은 봐주는 건 어떻냐고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맘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가 그 남자와 몸을 섞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저희 부부 오랜 세월 좋게 지냈는데 이렇게 끝나 참 씁쓸합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제 마음속에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으니 각자 갈 길을 가야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주신 재산 잘 지키면서 남은 세월 살아보려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썰 라디오였습니다.